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1월 27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적 참사법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낮에 하니까 편하죠? 네, 낮에 오니까. 편한데요. 네. 오기도 금방 오고, 네. 길도 안 막히고. 네. 또 짜투리 시간에 국회에서 안 그러면 낮잠 잘 뻔했는데. 사회적 참사법,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낯설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고 언제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 법은 아까 잠깐 방송에도 나왔지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기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딱 두 개, 그 두 개인가요? 예, 그리고 관련된 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권고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은 그냥 일반적인 통과 방식으로 통과된 건 아니고요. 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제1호 사건입니다. 1호 신속 법안입니다. 처리 안건 지정 방식? 네. 뭐죠 그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예외를 법에다 예. 두고 있는데요. 하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직권상정도 네, 무슨 그 내우 외한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대단히 심각한 규정으로 한정을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국회 선진화법 도입되면서 그 범위를 훨씬 좁혔죠. 예. 요건을 강화하고. 예, 요건을 요건. 강화하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신속처리 안건 예. 지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원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할 것으로 의결을 해주면은 예.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되는데 이름과 달리 330일이 경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아, 1년 조금 안 되는. 예, 그래서 작년 11개월이 되네. 예, 작년 12월에 그래서 발의와 함께 이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해놨고요. 11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20일 이후에 열렸던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표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제1기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당했습니다. 네, 네.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 법을 개정해서 기간 자체를 연장하려고 연장하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법안에 동의했던 국회의원이 무려 16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180명이 됐으면 가능했었던 건가요, 당시에? 예. 근데 그게 안 12명이 됐던 부족했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저렇게 반대하면은 결국 본회의에도 못 올라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식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환노위에서 이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했고 이번에 통과되게 된 겁니다. 환노위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안 했었나 보죠? 환노위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의원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 신속 처리 안건을 만들 땐 자유한국당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예. 분당되기 전이었으니까. 예. 작년에 이제 이 법을 할 때 환노위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새누리당이었다면 안 됐죠. 안건 자체로 올리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일단 우리 당이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 구성에서 5분의 3, 즉 60%가 당시 야당, 새누리당이 아닌 당이어야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위원회가 안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노위여서 환노위에서 지정해가지고. 환노위는 5분의 3이 야당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어허.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저희가 합치면 5분의 3이 됐었습니다. 예. 아주 이게 그리고 또 환노위 산하의 법안이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농해수위 법입니다. 농해수위 법안이고요. 예, 농해수위는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다음에 5분의 3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진상규명이 작년에 안 됐어요. 안 됐죠.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지만 충분하게 조사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환노위에 있으니까 예.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럼 환노위로
해서 발의를 하자라고 가습기 살균제는 환노인이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참사법으로. 예, 사회적 참사법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습기 살균제 조사도 반대한 거예요? 세월호는 그렇다 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서 가동은 됐는데 부족한 기간 탓에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기간 연장을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기업 관련된 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그쪽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예.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도대체 지난번에 이제 그 박용수 특검도 그렇고 기간 연장 때문에 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기간 연장을 안 해주는 게 결국은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왜 그래요? 무슨 이유를 들면서 기간 연장을 반대해요? 뭐 다른 사안도 그렇겠지만 세월호 일기 특조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셌죠. 그건 기간 산정 자체도 잘못됐다고 예.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6월 30일이 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해서 강제로 종료했는데 예. 조사관들, 거기서 일했던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맞다. 우리가 법을 해석해보니 6월 30일 날 종료되는 건 아니더라. 국가가 강제로 조기에 종료했더라라는 판단이 이미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못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종료시켰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산 배정도 굉장히 늦었고요. 파견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도 굉장히 늦게 보냈고, 심지어 주요 보직인 조사국장의 경우에는 다 이제 뭐 채용 절차를 다 끝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줘서 아예 조사국장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조기 종료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치는 내용들을 이번 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월호 2기 그 특조위가 네. 구성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최강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그 2기 특조위로 넘어가기 전에 1기 특조위 때도 결국은 구성된 날로서부터 시간을 계산하자 그래갖고 6월 30일 날 강제 종료가 됐는데, 그 최근 이제 돌이켜보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그 활동이 가능한 날서부터 정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소급해갖고 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럴 방식은 전혀 없나요? 글쎄, 행정적으로 이미 처리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구성된,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예.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은 그걸 최대한 이용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뭐 손해배상으로 일단 행정 해결해라. 조치하고 하는 것은 끝나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네, 그냥 그 어거지라도 밀어붙여고 끝내고. 네, 네. 나중에 뭐 돈으로 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정말 나쁜 거죠. 당시에도 애초에 구성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사실 이런 점을 예상해가지고 당시에 야당이나 유족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네.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늦췄었고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빨리 또 종료시키는 방법을 택했고, 그 중간에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원들이 그렇게 숱한 방해 행위를 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여러 예.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끝까지 하여튼 그걸 못 고쳐요. 예. 자, 박주민 의원님,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재석 의원 116명 중에 찬성이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 이것은 그 과반수, 그 재적의 과반수가 그 참여하고 출석하고, 네. 그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그런 법이었죠. 뭐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요건 신속처리 없었죠. 안건 지정이라는 건 본회의 자동 상정을 의미하고요. 본회의에서 표결 요건을 가중한다든지 또는 경감한다든지 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없었고요.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되니까 네. 216명 중에 찬성 162명. 216명이면 자유한국당도 일부 참석을 했네요. 실제로 이제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제 퇴장하셨고요. 이 표결 전에. 뭔가요? 논리가 도대체. 이게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무슨 이념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 참사법이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아마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이 끔찍한 재해 재난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라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 이후에 최소한 5차례 정도 성형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대통령이 7시간 반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그 바람을 전혀 안 타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당시에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던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친대기업적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나 표결 찬성하지 않았던 분들이 뭐 바로 대기업 편을 들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뭐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제품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에요. 근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최강 변호사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적 부분. 세월호 참사. 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소위원회가 하나가 생기고, 특별조사위원회 산하에. 이쪽에 나오네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소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9명의 위원이 여기를 적당히 분담을 하시겠죠.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이상했던 것이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 반대 토론했던 정유섭 의원께서 진상규명이 다 됐는데 뭘 더 하자는 거냐, 예산 낭비다. 정유섭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이에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겠죠. 그럼 뭐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는데 도대체 뭐가 규명됐다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 됐다는 거죠. 뭐 검찰 수사도 있었고 또 재판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 일기 특조위도 있었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뭐 항상 이런 질문을 접하면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특조위의 경우에도 조사 완결된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철저히 조사 방해를 당해왔었고요. 검찰 수사 관련돼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더디고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조사는 있었지만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던 부분은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누굽니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사과를 했는데 요 내용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골이 나왔는데 동물뼈가 아닌 사람뼈로 확인이 되고 그것을 보도를 늦추고 직무유기했다. 그거 갖고 지금 홍준표 원내대표 당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뭐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것은 자유한국당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것이 일종의 폼을 연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수학여행 가다 애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국가 책임지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비난성 발언들을 쏟아내셨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일기 특조위 위원들도 공공연하게 조사 작업을 방해했던 것들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기본 사명이고 또 그 정부와 함께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게 여당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권한에만 집중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부분이 제기가 되면 항상 이거는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거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무조건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가지고 유족을 비난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하는 것이 마치 여당의 임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부분도 사실은 아까 의원님한테 이제 물어봤던 이유가 이걸 진짜로 반대하는 거냐, 이상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무슨 중요 근절 4대악 이거 얘기할 때 그 불량식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불량식품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그 유아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기관이라면 이제 식약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어이없이 쓰러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이거를 그냥 방해하고 막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정부가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가 좀 머리를 좀 쓰면 자 지금 이거 니네가 제대로 조사해라 빨리 조사하면 터면 니네 무능한 정부 아니냐 그러고 정부를 비판한 건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자고 해놓고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정윤석 의원 얘기처럼 조사가 다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면 예.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나온 게 없지 않냐 예산 낭비하지 않았냐라고 얼마든지 야당이 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해라 그래 한번 해보고 너네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한번 좀 보자 예. 이러고 찬성을 하고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모순인 것이 방금 봉도사님 언급하셨지만 무슨 그 유골 수습한 거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당대표라는 직무유기고 분이 뭐 탄핵이고 정권을 내놔야 돼서 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진상규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네. 또 합의해서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또 막판에 빠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행 토론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토론 과정 아까 보니까 그 세월호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세월호 같은데요.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가습기 피해 가습기, 가족분들도 예. 오셨고요.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지켜보셨고 두 분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능함 혹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대표적 사건 두 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아주 극적이에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제 반대 토론을 했었고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나와서 이제 찬성 예. 토론을 하게 됐죠. 예.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그 정유섭 의원은 야단 안 치던가요? 처음에 이제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기가 막힌다.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그분이 있냐. 법적 용어는 잘 몰라요 윤소아 의원이. 뭐 정감 있는 말로 네, 정말 예. 토속 언어로. 네. 어. 비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도 그 국민의당은 다 찬성을 했죠. 예,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이 이제 의결이 돼서 의결됐고. 당론으로 표결에 찬성을 해줬고요. 모철 안철수 대표가 예. 제대로 그래서 정치단 정치했네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국민의당 덕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아 안철수 대표가. 예. 항상 그 국민의당 덕분이라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다가 잠깐 다른 주제로 왔는데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제 이른바 이게 이기 특조위 성격이 되는 거죠. 네, 그 세월호에 얘기를 먼저 관련돼서는 좀 이기 말씀을 특조위가 하시죠. 되는 예. 거고요. 이제 가습기 살균제 경우에는 최초로 독립되고 중립적인 조사기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 9명의 위원이 그 구성이 여야 각 4명씩 국회의장 1명 추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되는데 네,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야당에서 4명 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아닙니다. 못하네요 이제. 예,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 구성은 6대 3쯤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원안과 달라졌지만 저희들이 수용했던 이유가 원안은 이제 당시 새누리당 3명,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6명인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약간 구도는 바뀌었지만 비슷한 또 구도가 국회의장 되기 추천 때문에 1명이 됐으니. 예, 뭐 국회의장이 꼭 저희 당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몰상식하지 않게 아니, 중립적인 인사만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인사로 예.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일기 특조위가 했던 작업도 물려받게 되고요.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했던 내용도 받아안게 되고 또 독자적인 조사도 하게 되고 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습기의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제 새로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를 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 변호사님, 네. 일기 조사 때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가족들도 그렇고 당시 야당에서 네.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한다냐면 수사권, 기소권 하고 그러게 되면 다 압수수색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들어가려고 대통령 네, 수사 네. 조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 또 이제 그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압수수색 그 영장 낸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은 가급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번 법 통과로 인해서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이 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법 예. 형식상 특검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특검을 요청하게 되면 예. 90일 안에 아마 국회에서 의결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 없이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그러니까 이번 특조위가 특검 구성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특검은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 절차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유족들이 세월호 특조위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던 것이 뭐 무소불위로 정권에 타격이 되는 모든 일을 다 수사해서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예. 이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믿을 수 있는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독립된 기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이 기소가 되고 제대로 처벌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염원에서 그랬던 것인데 예. 그때도 당시 여당의 입장은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는 받아줄 테니 직접 수사 기소를 한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자꾸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7시간, 예. 그 7시간을 막기 7시간 위해서 반으로 또 늘어났잖아요, 30분이. 네. 예.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그 심각한 불행들이 있었던 거니까 본인들도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걱정입니다. 예. 특검을 요청하게 되면 특검 규모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있나요? 아니면 네,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근데 일기 때도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특검 요청을 하면은 그걸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상설특검법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결이 필요 없어요? 90일이 되면 자동 상정이 돼버리니까요. 일종의 신종 패스트트랙입니다. 신정 패스트트랙. 90일짜리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어요. 어.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은? 조사 기간 특조위. 조사 기간이요. 예. 특조위 2년입니다. 1+1년인데요. 원안은 3년이었습니다. 2+1년이었는데 그러면 기간이 좀 짧아진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안에 비해서는 뭐 다소 짧아진 건 사실인데 특징이 뭐냐면 1기 특조위 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게 돼 있잖아요. 2기 특조위 때는 위원회가 이제 시작이야라고 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가결해야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전에 준비 절차니 교육 절차니 예. 채용 절차니 이런 거 사전 조사니 이거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겠다. 한 2, 3년 동안 충분히 그 사전 조사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빨리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답답해갖고 그동안에 기간 때문에 그냥 맨날 밀려갖고. 예,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분들도 조금 짧아져도 이해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전에 준비하고 자료 취합하고 지금 자료가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일기 조사 때 한 것을 다시 그 리뷰하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냐 정리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꽤 거예요. 걸려요. 꽤 걸리고 교육도 일기 특조위를 운영해 보니까요. 예. 채용된 사람이나 파견된 공무원이 바로 조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가 맨날 관심을 가져도 맨날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또 불합을 해산시키면서 해수부가 자료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겠네요. 국회에서 요구해도 뭐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시간 경과로 판단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 돼서 이제 진짜 조사한다. 그때부터 이제 기사님. 그럼 예를 들어 여기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나요? 지금 그 세부적인 예.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예. 지난번처럼 또 부위원장을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맡아가지고 그렇지 사무처를 장악해서 이상한 짓 하고. 부위원장 제도라는 게 없고요. 예. 각 소위원장들이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부위원장 같은 이상한 존재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임명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네. 예, 지금 9명의 위원을 각 당이 이제 또는 의장이 추천을 해줘야 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안 할까봐 6명 이상만 위원이 되면 가동할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 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꼼수를 많이 썼네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 저쪽에 예를 들었고 사람 안 보냈고 그때 우리 그 헌재도 네. 그 8명 갖고 판결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갖고 그때 한 명 더
그 임기가 다 되면 7명 갖고는 최소한의 숫자지만 부담 있어서 안 할 것이다. 네. 그래 그 한 명 임기가 다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계속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6명만 되면 위원회는 가동되는 거로. 네. 3분의 2만 되면 위원회는 가동하는 예, 거로. 가동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네.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족분들은 원안에 비해서 약간 후퇴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특검을 요청하면 원래 원안은 60일 내에 국회가 의결하기로 했는데 90일이 달이 된 거죠. 한 달이 더 늘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3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아지고 이런 부분 짧으니까 2년에서 다시 3년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그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나중에 되는데 법을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족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던 양보 정도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번에 하여튼 법 협상할 때 제가 새벽까지 계속 중재를 했었는데 가족분들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가족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예.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불만을 가지시거나 그러지 협상하시는 동안에 저기 지금 소파에서 자는 게 나오는데 저거 뭐 저 때가 이제 그 통과되는 날 새벽인데요. 저기가 어딘가요? 의원실입니다. 아, 그 의원실이고 박주민 의원실이요? 의원실 저렇게 지저분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상되니까 안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옆에 그 또 작업을 계속 다른 보좌관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옆에 계신 분은 4.16 연대, 아, 4.16 4.16 연대 박내군 상임위원. 예. 예. 전날 이제 가족분들도 와서 주무셨고, 사실 가족분들은 저 전날부터 저희 의원실에서 주무셨고요. 한 8분 정도가. 이제 전날은 이제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몇 명 빼고는 다 국회 처마 밑에서 눈 맞으면서 노숙운동을 가족들이 예. 이 추운데.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바꿔주느라고. 그런 그러니까 뭐 기간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 요청하면은 그거를 국회가 귀속되는지 기속되느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오케이를 안 줘가지고 애가 많이 탔었죠. 예. 어디서 오케이를 안 좋았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야, 또 진짜 가족들은 하도 지난 한 3년 동안 당해갖고 네. 뭔 말을 해도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잘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족도 설득해도 좀 맞습니다. 쉽지 않아.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항상 가족분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수석부 대표나 원내대표님도 가족분들 의사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무리해서 안 받는다 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표결이 끝나고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유경건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기자들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정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족분들과 계속 호흡을 하면서 협상을 하더라. 그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려고 국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국회 들어왔어요. 그 성과로 또 유족분들이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 박 의원 행간에 쳐줘야 된다고 그러고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그 진상조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위원 추천도 해야 되고요. 예.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내일처럼 바지런히 다닐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위원 추천에 대해서 저희 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도 위원이지만 이제 막상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네. 일기 특조위 같은 분들도 무척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처럼 전념해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야죠. 2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2년 반쯤 된다고 쳐도 네, 그래야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네.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죠. 예, 피해자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사람 숫자로만 따지면. 이건 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갖고 진상 규명이 되면 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그 배보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정부는 끝났다고 하지만 소송 절차로 지금 유족들이 민사가 또 진행되고 네, 있죠. 국가에서 정부를 해놓은 그러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100분이 넘는 분이 국가로부터는 돈을 안 받겠다라고. 그렇죠. 한 120명 가 국가 그냥 주는 돈은 안 받겠다. 국가를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해서 국가가 잘못한 걸 인정받은 상태에서 내가 손해 돈을 배상 받겠다. 청구한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습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습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대기업들의 제품 관리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그다음에 국가의 감독 책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를 밝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법안에 아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아는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된 제품을 생산한 데에 대해서 예. 최고 20배 지금 자막이 최고 그렇습니다. 2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멸제도 40년 이렇게 되는데 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같으면은 그때부터 얼마까지 살 수 있었느냐, 예. 그다음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비는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수입 계산해갖고. 그냥 공식에 의해서 주는 건데, 예. 그다음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뭐 치료받는 돈이 얼마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됐고 그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장래의 손해는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도 최대 20배까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징벌성의 손해배상을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억 원 뭐 이 정도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걸 20배라면 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숫자가 지금 뭐 피해자가 몇천 명에 달하는 바에는 예, 피해자가 한 5,800명, 900명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회에 이런 악덕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또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햄버거병. 햄버거 먹고 신장이 이제 녹았고 애기들. 네. 그분 어머니가 이제 제비 교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인가 어디 살고 계신데 미국에다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미국 본사에다 햄버거 미국 그러니까 맥도날드 본사에다 전화하니까 거기서 오마이갓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햄버거병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걸리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바로 협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최대 뭐 한 200억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고. 몇백 배로 때려버리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첫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한시법 아니에요. 이 사회적 참사법은? 사회적 참사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런 걸 다루는 법은 아니고요. 예.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이고. 진상규명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건 아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위한 피해 구제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네요.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가습기 살균제는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시를 상대로 한 조사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SK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한 개가 아니었었나요? 옥시 말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했던 예.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를 상대로 해서는 조금 조사가 진행됐지만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4.16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이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물론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이분들은 7, 8년, 8, 9년 동안을 외롭게 싸워온 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죠. 예, 지금까지는 제대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님이 직접 청와대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예. 정부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산소호흡기 달고 그랬던 예, 사진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이 더 본격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법이 통과돼서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뭔가 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증거나 이런 것들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나올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 특별조사위원회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이제 햄버거뼈 이런 게 그 대기업들의 잘못된 그 공개되지 않은 네네. 그 원인 규명도 쉽지가 않고 글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병 같은 경우도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서 이게 원인인 것을 확인서를 받아가라. 네. 이거는 이제 그 세균이 곰팡이균이 들어가고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증거도 안 남는 건데 그 차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건 도입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입증 책임에 관한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상의 불법행위 법리로 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게 어느 부분에 위법이 있고 어느 부분에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자기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겼던 문제가 과거에도 유명한 그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사건 작업장에 지금도 아직 규명이 안 이 되지 부분도 않나요?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이제 좀 전향적인 판결로 이제 승소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라는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원인 관계 조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학자들이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평상시에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중립적인 조사, 전문적인 감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자동차 급발진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원전의 유해성도 원전 관련 학자 중에 그렇습니다. 네. 원전 반대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뭐 의료사고 문제도 내나 비슷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완화하거나 상대방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그 제조를 한쪽에 또 보다 많은 정보와 그 힘을 가진 쪽에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손해가 입증되고 밝혀지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심각한 피해를 낳은 악덕 기업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국가가 나서서 선언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이제 재벌과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들이 계속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여전히 난관이 있죠. 알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사회적 참사법 통과 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닙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졌듯이 이제 앞으로 또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하면 임기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를 마칠 것 같아요. 재선은 제가 보좌하실 테니까요. 다른 정치적 활동은 재선한다면 또 하시고. 세월호 문제 진상규명, 그다음 가습기 진상규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임관빈 석방과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월요일날 고정이세요? 네. 오, 재판도 많으신 분이? 월요일 날 재판 없습니다. 월요일 없어. 월요일, 맞아. 내가 만주에서 내려오나 깜빡 잊었네. 자, 차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하 변호사는 정말 재판 많이 하시죠, 요즘? 네, 뭐. 계속 이기니까 계속 물려들어요. 정권 최고의 변호사. 바뀌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는 계속 졌거든요. 정치 변호사. 저도 그럼 졌잖아요. 정치 변호사 아니에요? 정치 변호사? 아니, 뭐. 네? 아니, 정권 왜 교체하고 답변을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아닌 걸로 과거에는 김현장에 갔을 사건이 이제는 이재하 변호사. 그런 사건들 좀 오죠. 그래서 요즘은 김현장이 아니라 여기 이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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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또 석방됐고. 그러니까 김관진 이어서 임관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아주 뭐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논리를 180도로 바꿔가면서 석방시켜 주니까 그 밑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나는 그 부하 직원인데 나도 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바로 풀어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는 이건 아마 지금 판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이 뭐냐면 구속되고 기소되기 전에 구속을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런 게 이제 예컨대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든지 그 재산범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런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변호인들도 당사자들 잘 모르니까 네.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아니 김관진도 실제로 변호사들이 하지 말자, 본인이 하지 말자 그런 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잖아요. 예컨대 이제 변호사는 오히려 다른 어떤 루트로 통해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 이지아 변호사의 촉이 발동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음모론인가요, 촉인가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광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작심하고 이거 석방시켜 준 것 같거든요. 저 신광렬 부장판사의 정신세계에는 뭐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투시를 해보면 아주 보수적이라고 정표에 나 있는 투시를 해보면 이 정도를 갖고 이거는 뭐 범죄가 아니다는 정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요, 사실은 저 두 사람이 우리 경북 제 고향 봉화 출신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봉화 출신으로서. 근데 판사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명하에 너무 과보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성적이 한번 좋아지면 평생 법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그 제도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네네. 예. 오늘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흥분 좀. 근데 실제로 법조인들이 이 변호사님처럼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풀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하게 정말 이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변경 사유, 사정의 변경.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그 체포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신청한 풀려난 사람들. 인용률이 15.1%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 2,000 몇 건 중에서 한 300건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15.1%.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에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5.1%가 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합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15.1%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 하루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지난주 말이었잖아요. 네. 일단 김관진 석방됐을 때 법조 출입 기자들 한 두세 명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어떻게 인터뷰가 되냐 그러니까 판사들이 네. 다 인터뷰를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코트를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사들이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판사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설령 조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여도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그걸 적부심에서 다시 풀어줘 버리면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꼴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며칠 11일 만에 정반대 결론 내버리면 법원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를 한마디로 물먹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하거든요. 명백하게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해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됐던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로 든 게 헌법 37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인이나 군무원들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군형법 94조는 뭐예요? 군형법 94조에는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군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례적으로 사정 변경의 이유도 없는데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신광렬 판사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사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은 당사자예요. 우리가 군인들 또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퇴근 이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관여까지 자유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에서도 그 부분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형법 94조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사. 아니 그렇게 측은.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본인 거죠. 스스로도 예. 장관 시절이라든지 장교 시절에 보장을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리고 사병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네. 봉사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지금 새누리당 내로남불. 저 자유한국당이 예. 세월호 그 지금 뭐야 그 문재인 지금 정부를 향해서 지금, 세월호 예, 뭐 무슨 인권 해수부 장관 예. 그걸 갖고 지금 뭐 해임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당 정치단체를 가입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든 행위 요 부분만 금지한 거다. 전체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아니 부하 이런 직원이 거죠. 법원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설령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는 아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제94조가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침묵. 예, 정치 관여예요. 네. 정치 관여에서 그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치행위 금지예요. 그렇죠. 이게 군형법 94조거든요. 이지아 변호사도 모르는 걸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이냐면.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난 94조를 알고 있었지. 일단 안 94조. 했던 간에 찾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주 변호사. 이게 이지아 변호사가 알려준 거거든.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 잊어먹었어. 그래서 94조의 위반이거든요. 무슨 네. 군이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병들이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조그만 그 이념적인 책을 읽게 되면 바로 국가보안법, 구속했잖아요. 군역법 이걸 다 예.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김관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김관진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열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자유는 예. 있어요. 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인데 그거는 지금 종전에 부하 직원들이 지금 실형을 받았다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태하 지금 네. 심리전 단장 구속되어 있잖아요. 실형을 받았죠. 실형 받았죠. 1년 6월인가 얼마 받았죠. 네, 1심에서 실형 받았죠. 그럼 1심은 이런 거 아니 조폭 논리가 또 도입되는 거야. 행동대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네. 조직 두목은 난 지시한 바가 없어. 지 혼자 가서 싸운 거야.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위가 지금 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고급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고 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 부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신청 50부, 뭐 형사 51부 이런 네. 데는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 부장판사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작심하고 작심하고 정치적 했다. 사유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봤고, 저는 이제.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죠. 또 판결의 형식이니까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는데, 저는 이 법원장으로 이제 나갈 정도의 이제 기수인데, 법원장 나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법원에서 그 생활을 접을 각오를 각오를 하고
작심 판결을 해서 한쪽의 정치적인 세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때 무슨 봉합운수나 이런 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안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정치로 하겠죠.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의도가 말씀. 있다. 네. 아, 저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 아닌 그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점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요,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다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아니,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예.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잘 신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거 문제 있다. 그리고 그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다,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그게 연좌제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욱,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하 뭐 이런 등등이 시성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 다 알거든요, 요즘은. 그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5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예. 서열 순회로 그게 법 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아니, 횡령부? 횡령부. 아, 미래 전략실이다 이렇게 하면 미전시에 횡령부. 예.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아 근데 같은 여기서, 사장도 여기서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여기 우리 부에서 이러려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예, 아니고요. 예. 2,000원. 어쨌든 예. 금액 관계없이.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되는 거네. 아,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반대 야당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네. 그러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맞죠. 예. 불구속 재판이 그래서 나왔어. 원칙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도주 자꾸만- 의뢰도 있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조작할 사람도 있고 이미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이 예. 실질 심사를 안 해보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가서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이 네. 적절한지 적절하지 이미 않은지. 구속 적부심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후배 영장 전담 판사 5년 전에 자기가 그거 했던 예. 자리입니다. 후배 영장 판사 했던 거를 저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한 다시 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뒤집어 버리는 거는 후배 물먹인 거예요. 후배 물무게뿐만 아니라
아니 법원의 판결 자체를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이제 구속적부심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직부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로 아니 이렇게 정착돼 이렇게 있어요. 딱 그 단수 조항을 두면 안 돼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 되지만 이제 법관의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적 그러니까요. 판결을 정치적 해버리니까. 판결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가 되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복을 얼마 못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곧 벗고 뭐 정권 더군다나 지금 저 임관빈 정책실장을 풀어준 거는 너무 더욱더 가관이죠. 다른 걸 떠나갖고 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걸 떠나갖고 뇌물수수를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독자적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네. 아니 뇌물수수 3천만 원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법정형 3천 원. 예. 5년 이상에서 뭐 5년 장량 이상. 강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유입니다. 예. 검찰의 3천에서 5천은 기준에 5년이에요. 딱 기준. 작년 검찰의 감경에도 2년 반. 기준이 예. 검찰의 구속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받아서 구속을 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자백돼 형평성에 있는, 그렇죠.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사건인데. 않는 거죠. 예.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아니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아니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연재우. 예. 나도 헷갈렸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아니,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군이 얘기가 정치 되는 거죠.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이죠. 지금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예.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근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그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초반에. 예. 지금까지도 예. 김관진 구속적 부심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아니, 그 김관진 국감에서 구속될 예. 때까지도 잘 그렇죠.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김관진 의혹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속사포로 다 구속시킨 거다.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 등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다. 옥도경도 다 구속됐어요? 그럼요. 둘 다 구속됐어요? 연재욱, 예, 옥도경도? 그럼요. 이태하까지. 이태하까지는 구속됐는데 구속된 건데 예. 연재욱, 옥대호는 잘 모르겠는데. 연재욱, 옥도경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직. 조사 중인가요? 죄송합니다. 연재욱, 옥도경. 예. 이름도 좀 특이해요. 근데요, 이렇게. 저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저는 뭐 MB 구속시키는데 또는 기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강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실 무죄 취지를 파기하면서
원래 3년 받을 거 4년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누구지? 국정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었으면 다른 걸로 처벌받기 어려운데 정권 교체되진 이후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MB 거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원세훈은 앞으로 기소될 게 메타스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몇 타스가? 예, 메타스가 나온 거죠. 예. 그럼 저는 지금 김관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장관, 좀 국정원장 껴서 얘기 좀 해줘요. 딴청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지면 다른 여죄들이 다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심의 형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냥 차라리 이거로 좀 싸게 들어가지.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팀들이 더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기소 깡패니까 약이 올랐다고 더 열심히 하고 기소 안 할 것도 찾아서 그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MB는 그에 대한 그 수사 및 기소는 다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는 늦어지지. 있지만은 예. 처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연재욱, 옥도경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연재욱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하게 뿌리 뽑힐 때는 이게 우당탕탕하면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다른 데서 대형 사건이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다른 데서 대형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드러난 그런 걸왜 사실 물어볼까요? 뭐가 좀 갖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아닌가 느낌,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이거 방송 지나니까 정책 네. 중립이에요, 저는. 네.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국민의당도 반대하고, 당이 세 개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네? 더 있나요? 아니, 왜 그러세요? 민주당, 정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MB는 예, MB. 그 선배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뭐 다 고대 선배님은 어떻게 되실 것 대학교 같아요? 같은 대학이면 다 선배님인가? 저는 그런 선배를 둔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멋있어요. 그런 선배를 둔 적이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MB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저기 문무일. 그건 선배죠. 그게 MP가 아닌데. 검찰총장은 선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 제 선배 아니에요. 문부일이니까 MB 맞죠? 문무일이에요. 문부일이 아니라. 애매하고요. MB가 아니라. 근데 너무 혐의가 많아서 피해 나가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MB 는? 실제 뭐 공모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던 진술뿐만 아니라 문서가 너무 서성도 문서가 또 많이 많이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죠. 그 중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뭘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사이버로 딱 꼭지를 딸 것처럼 보였었는데. 뭐 그 부분도 지금 공모의 흔적도 나와 있지만은 저는 결국 돈 문제여야 되거든요. 돈 문제가 예리해.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은 결국 대통령의 돈 문제는 뇌물 아니에요. 저는 뭐 원세훈은 뭐 조만간은 저는 특활비를 줬다? 예, 진술할 거로 특활 보고 비해서 좀 꼭지가 따질 것 같아요? 그렇게 꼭지가 따질 거고요. 결국 종착역은 뭐 그렇게 갈 거 지금 자원외교 관련 그다음에를 거쳐서 결국 BBK 주가 조작까지로 갈 것 같아요. 다스까지. 다스까지는 다스도 BBK 사건에서 종착역은 아니니까요. 주가 조작의 공범까지 갈. 근데 그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가 99년도 일에 2000년 일인데 벌써 공소시효가 끝났죠. 공소시효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다스의 돈을 가져올 때 권력을 이용한 거 그건 분명하거든요. 직권남용 세진 않더라도. 근데 직권남용도 보통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잖아요. 그 7급, 한 9급, 8급 공무원들이 인허가 때 직권남용을 해갖고 이제 봐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상정한 법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런 국가 권력, 거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 해당이 되면 5년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렇죠. 우리 네.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 기소되지면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너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정치적인 형벌, 예. 형벌에 거칠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양형에 결정하는 건 뇌물이죠. 그래서 원세훈은 어떻게 지금 조사되고 있나 너무 궁금해요. 원세훈 그러니까 너무 그 조용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VIP 그래서 지시상이라고 하는 문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연말 안에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연말 안에 이제 전문용어로 입고될 거다. 예? 입고? 그 물건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아니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정식명칭 그러면은 입건이라 그러죠. 입건이죠, 입건. 아, 내가 잘못 들었네. 입건될 입건이죠. 것이죠. 형사 입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다 뒤집혀지는 상황까지 된다면 예. 결국에는 연말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건될 것이다. 예, 입건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저는 거죠. 뭐 굳이 연말에 안 되더라도 예. 12월까지 해서 지구와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1월도 내년 1월도 있고 2월도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아니, 근데 같고요. 성탄절도 우리가 좀 편히 보내야 되고 설도 편히 보내야 되는데 같이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성탄절 다음에 또 설날도 있고요. 예. 등등 그 명절도 오고요. 기후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때까지 멈춰설 것은 아니니까. 예컨대 근데 전 궁금한 너무 좀 게 좋아하시는 말 원세훈 전 갖고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원장이 없을 것 같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그거는 진행되는 뭐 결국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능력이죠. 원세훈 때문에 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활비 넘어간 건 증거들이 다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건도 특활비 넘어간 게 거기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게 그 서류가 내부적으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가. 예컨대 서류는 최강원 당연히- 같은 경우 1억 부분은 내부 문서에서 다 있다는 네, 거 확인이 되는 아니에요. 거죠. 그리고 전달한 사람도 지금 네. 그 이현수. 예, 이현수 기조실장. 그 확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임여, 임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대하면 줄줄이 나와요. 그럼 국정원에 자료가 있을 거다. 다 많이 있죠.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으셔. 근데 검찰총장한테 뭐 들은 얘기는 없죠. 아니 검찰총장 최근에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아니 만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민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연락해서도 안 아니, 되고. 뭐 사적 관계에서 그냥 사적 관계에서도 이런 정치적이거나 법률적 얘기하면 형수님 잘 계세요 이렇게 묻기 위해서 만날 수 조카들도 있는 잘 있냐 그건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예. 여행은 어디로 가실 거냐 이런 건 물어봐도 네,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럼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런 쪽에 비판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신강률 판사는 어떻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그렇기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권력자가 사실은 판사가 잘 하고 있는데도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해갖고 문제 삼지 못하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상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거는 인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는 게 그림이 화면에 나갔어요? TV에? 그럼요. 예. 그 오. 기자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법원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그게 그 영장을 TV 집행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요. 오. 예. 지금 무슨 SBS. 일이죠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SBS 단독으로 나왔다는데 예. 그거 보셨나요? 전 TV가 없으니까 그런 걸 네. 우병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그 검찰 내부에 간첩 색출하는 거죠. 간첩.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우병우- 변호사가 다 있어 진짜 불안해 죽겠어 내부에- 말 붙이기가. 뭐 영어로 연팍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말은 잘 안 쓰니까 연락책 이런 말 기자들 아니, 그러니까- 연락책 이런 말 쓰거든요. 예. 뭐 연락 담당. 빨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 저 장면 좀 봐봐요. 재판받고 귀가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영장 가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죠.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차량이요? 진짜 당황해요, 근데? 진짜 당황했다는 게 당시 현장을 지켰던 취재기자들의 당황스럽죠. 전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건이 또 나왔구나라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압수수색 할 게 없는데 왜 나를 또 압수수색하지? 재판 중인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별건이 또 잡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을 두면 정보가 다 새 나가서 우병우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휴대폰 압수수색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다 없었죠. 지워버리고. 깡통.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누구죠? 이번에 최윤수. 최윤수 두 사람이 직접 추명호 국장하고 통화한 기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고리가 됐던 그 현직 검사, 쿠션식으로, 쿠션. 그렇죠. 검사가 그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추명호 실시간으로,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정보를 전달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직접 통화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소환하는 것도 예. 구치소에 있으면 네. 검찰이 계속 부르거든요. 네. 부른 것도 어찌 보면 정보를 캐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꼭 정보만을 캐려고 했을까? 뭐 수사 조사를 하려고 불렀을 수도 예를 들고 있겠지만. 제가 그 추명으로 불러고 조사를 해요. 검사예요, 예. 제가. 검사인데 옆에 와서 다른 프락스 검사가 야, 지금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여기 추명호 국장이 이 양반도 왜 이래? 그러면서 슬쩍 물어본 내용을 갖고 또 우병우 쪽에다가 전해주고. 네. 계속 이렇게 그 내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프락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그 검찰의 간부를 통해서 말 맞추게 하는 거죠. 네. 그래, 검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죠. 네? 실질적으로 있다고요. 검사 내부에 검사가 그렇게 뿌락지 짓을 사건을 하는 게? 뿌락지 짓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밝혀지지만은 그런 꽤 있죠. 특히 이제 정관들한테는 그런 게 허다하죠. 근데 이분은 현관이잖아요. 전관이 아니라 아니, 정관 변호사한테는 그 현관이 알려준다는 현관들의 거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이제 뭐 수사관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갖고 정보를 내부 정보를 많이 캐내죠. 그러니까 짬짬이를 얼마나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빼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뿌락지건 연락책이건 그리고 그런 그런 역할을 정보를 해왔다는 통해서 누가 지금 검사하고 잘 통하는가를 네. 알아서 네. 사실은 구속될 것을 불구속을 하고 예. 입건할 거를 입건하지 못하게끔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법조 비리의 가장 악질적인 비리죠. 아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과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줘요. 악질적인 비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팩트를. 자,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죠. 네. 2차장은 또 그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예요. 네. 우병우 절친이란 말이에요. 네.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추명을 구속시키면서 공보부로 적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보부로 적시했는데 왜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구속을 못 시켰냐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공범 관계가 예. 그 확실하게 예. 근데 추명호 국장이 아직까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 100% 자백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요 정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 있는 추명호와 최윤수, 우병우는 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검사가 있었다. 이석수 감찰관을 예. 미행을 하고 네. 예. 사찰을 하고 그 부분을 그 추명호가 최윤수 차장에게 보고를 보고했고. 하고 최윤수 차장은 직접 우병우에게 직보했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모관계고 그 정점에서는 우병우가 제일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구속되나? 이 건이 확인되면? 구속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윤수나 예. 추명호는 우병우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 되는 거죠. 부분에 말하자면 공모의 단서, 말 맞추게 했던 단서를 갖고 추궁을 하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번에 우병우는 이제 못 빠져나간다. 더군다나 최윤수 같은 경우는 곧 영장 청구를 할 거거든요. 예. 영장 청구할 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구속돼지면 예. 우병우도 이제 구속되네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우병우가 구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최정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형량에는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럼 우병우를 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양이 굉장히 차이 난단 말이에요. 아. 또 구속적 부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제가 청담동에서 벙커라고 하는 그 식당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병우 구속되는 날 밥을 무료로 쏘면 어떨까? 그거랑 관계없죠. 김영란법 영업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아니 내가 주인은 아니거든. 아까 주인이 내가 사장한테 사장님. 이렇게 제안해갖고 사장한테 제안하는 거야. 사장이 뭐 우리 아무 집사람이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거는 언론의 자유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그때 와서 집사람인지 우리 바깥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무료로 와서 먹을래요? 그럼? 형수님은 그 영업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아무런 법적 제한 그렇게 제한하는 법은 없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공짜 사람도 뭐 이상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동생인 줄 알았는데. 자, 이재 변호사님, 장윤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11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